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미국에서 별세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추가 수사도 모두 멈춰 앞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려와서 자세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오늘 한국 시각으로 이제 오늘 미국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예, 원래 앓고 있었던 숙환이라고 하죠. 폐 질환으로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연이어서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사내이사직 연임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일로 기존에 약간 병환이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고 가족들은 지금 이 사망하는 현장에 있었고 지금 운구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예. 본래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들이 예정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본래 어떤 혐의들로 이제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혐의 사실이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일단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도 있었고요. 예. 해당 혐의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서 지금 회사 측에 금액을 부풀려서 받음으로써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등을 직원으로 넣어서 임금을 주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인하대병원 근처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하죠. 예. 약사가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고용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요양급여 등을 챙긴 혐의 등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밖에 8개 혐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혐의 사실이 많았는데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게 됨으로써 공소권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 되고요. 예.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함께 기소가 됐던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공소기각 결정은 사망한 피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예. 재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사망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워져서 검찰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져서 내달 13일에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검찰 수사도 그러면 중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도 이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건은 2건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밖에 지금 횡령 배임 등의 사건 등이 횡령 배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수익을 예.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세범 처벌 관련 혐의로 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해당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장례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다 보니까 부인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일부 연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조 회장의 별세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판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진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내일로 재판 예정이었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예. 이게 행위 사실은 그거죠. 그 불법으로 가사 도우미를 필리핀 여성 등을 이제 비자를 잘못해서 가지고 와서 불법으로 고용을 했던 그런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예.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로 결정을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로 1,500만 원을 이제 했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아서 이제 이 기일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변호인단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변이 없으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기일 변경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예정이 된 사건인데 인천에서는 또 관세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13일로 지금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사건 역시 아무래도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줄줄이 아무튼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종 소식을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참 공분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을 많은 분들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14개월 된 영화였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14개월 된 영아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써 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를 신청을 해서 아이 14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돌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자신의 아이에게 굉장히 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예. 평소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전체 영상을 돌려봤더니 굉장히 많은 폭행 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에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렸고 예. 이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예. 이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약 보름여간에 예. 34건의 폭행 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많게는 하루에 10번도 폭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또 이제 TV에 나오는 것처럼 CCTV 영상이 공개가 되자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안으로는 구속 여부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 결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사건이 약간 사회적 관심을 끌어서 구속 청구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의 신변은 일단 일반적인 그냥 58세의 분이고 딱히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이미 CCTV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역시 좀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자신의 행동이 학대 행위라고는 생각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혐의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구속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혐의가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정리해 보죠. 네,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정해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상습범이면은 2분의 1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치면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이고 이제 피해자와의 좀 합의가 된달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 자격정지 1년이라든지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은 학대 사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격은 박탈되게 됩니다. 예. 일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보기 때문에 예. 일단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 정지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요. 예.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실형을 나오면 자격이 취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지 기간이 너무 적다라고 예, 하는 예. 것은 일단 잠깐 홀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태아도 보험금의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시작된 사안인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그 A 씨라고 해서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네. 보험 체결을 2011년 8월에 하고 2012년 1월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예. 이제 병원에서 출산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뇌 손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상으로 인해서 아이는 영구적으로 시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의 장애를 얻게 되었고요. 예. 관련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보험금을 달라라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했더니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태아는 피보험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보험사의 주장과 다르게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반대로 태아는 피보험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아 보험이라는 건 결국에 태아를 위한 그런 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이 말장난처럼 제가 들려서
그럼 태아보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남긴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험 약관이나 보장 내역 등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뭐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봤을 때 특약상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아. 일단 태아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예.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인데요. 이게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사람 인자를 써서 예.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태아는 민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인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기를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맞지만 네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태아를 피보험자에 넣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개별적으로 약정이 있으면 이 약관을 우선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로 계약을 할 때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태아를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보험회사와 A씨가 계약을 할 때 태아를 피보험자에 넣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에게도 피보험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였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짚어본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네.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 아이가 입은 장애를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의견은 어땠나요? 일단 보험회사 측의 입장을 보면 보험회사는 이게 의료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 의료 행위 중에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뭐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해도 수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예. 동의서를 쓰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견된 것이지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이제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또 고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또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부모가 이런 의료 행위 자체에는 동의를 했지만 예. 아이가 뇌 손상이 오고 영구적으로 뭐 시력이 상실될 그 결과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결론이 나와서 물론 이제 이건 대법원의 판결인 것이고 앞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11일에 있을 헌재 결정인데 태아도 생명이다. 뭐 이런 결론과 약간 유사한 근거를 두고 내린 결론인 것 같아서 대법원의 판결이요.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의 태도와 헌재의 태도가 같이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태아가 생명권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재나 대법원이나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이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논의가 다른데요. 예. 이제 산모라고 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뭐 생명권이 결국 이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낙태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낙태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모자보건법상 불법적인 낙태가 아닌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합법적인 낙태를 예외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원칙과 예외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위헌 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2012년에는 지금 4대 4로 위헌 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예.
이제 헌법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위원 의견이 있어야지 위원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는 11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현재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도 낙태는 좀 위헌에 가깝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좀 결정에 있어서는 좀 추이가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듭 질문드리면 헌재 재판관 몇 명 중에 몇 명이 이거를 합헌 결정을 내려야지 통과된다는 말씀이셨죠? 네, 헌재 재판관은 총 9인인데요. 9인이요? 9인이 모두 이제 들어가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개의 자체는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데 예. 6인 이상의 위원 의견이 있어야지. 6인 네. 이상이다. 그러니까 네, 6명 맞습니다.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볼 텐데 제가 거듭 여쭤보기 좀 죄송스러운데요. 워낙에 그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시는 분인 것 같아서 우리 김영주 변호사께서 11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궁금하긴 해서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세요? 이 낙태죄의 위헌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012년 말고도 굉장히 좀 오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위헌 제청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폐지를 원하는 좀 세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고민의 결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와서는 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의 결론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